김연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연경입니다. 달이 바뀌면은 한국은행 총재가 바뀝니다. 이 자리 정말 어려운 자리인데요. 금융위기까지 겪어내느라 지난 4년 동안은 아마도 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 같은데 떠나는 김중수 총재가 그동안 맞았던 비난의 화살이 정말 아팠나 봅니다. 오늘 기자들과 만났는데 그동안의 통화정책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몇 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말고를 결정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시장 관계자들의 말에 따라서 지금 몇 월에는 금리를 내리고 이런 것을 결정할 일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혹시 김 총재께서 통화정책의 제일 목표를 잊어버리신 건 아니겠죠? 그건 한국은행법 제1조 1항에 있습니다. 물가 안정입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 1%대죠. 정말 낮은데요. 낮으니까 안정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은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5에서 3.5%입니다. 이걸 맞추지 못했으니까 사실 잘 못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가 상승률이 너무 아래쪽에서 오래 방치가 됐거든요. 이걸 돌려서 말하면은 그러니까 작년쯤에는 좀 적절할 때에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했어야 한다는 말이 될 겁니다. 새 총재가 이 때문에 고민 깊게 하셔야 될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서민 생활의 안정도 해치게 된다. 이게요. 바로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한은의 목표 찾으시면 되는데요. 그 임무 적혀있는 대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2부 경제 핫이슈에서는 내일 출범 1년을 맞는 행복기금. 빚의 불행에 빠져있던 분들이 자립과 재기를 통해서 행복의 발판을 디딜 수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겠고요. 3부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라고 하죠. 개관한 지 일주일 됐습니다. 어떤 탈이 있었고 또 이렇게 큰돈 들여서 지은 거 200%로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연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보고 갈까요?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도 좋은데 장은 어땠어요? 네, 목요일 날 오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오늘 거래소 시장 외국인이 2,400억 넘는 매수를 보여주면서 네. 상승을 보였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280억 정도의 외국인 매도세 나오면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위치한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인 흐름들이 좀 강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요. 네. 시장에 좀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종목들은 좀 덜 오른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혹시 월요일, 화요일에도 말씀을 저희가 증시 시황을 통해서 들었는데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월말에 이렇게 정산을 하느라고 팔 거 팔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좀 오른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부분 거의 맞는 얘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코스닥의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수익을 좀 확정시키기 위한 그런 매도세들도 좀 많이 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낙폭이 컸었던 IT류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가격을 좀 이게 집가 지수를 좀 올려서 어느 정도 좀 맞춰야 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좀 중심적으로 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좀 인위적인 흐름도 약간 보여졌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가장 좀 크게 매수했는데 2,400억 원가량을 매수했다라는 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의미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삼성전자는 얼마나 올랐어요?
네, 오늘 삼성전자는 133만 3천 원, 플러스 4만 8천 원을 기록했는데요. 네. 뭐 가장 큰 이면에서는 뭐 그냥 이슈처럼 뭐 여겨지긴 합니다만은 오늘 갤럭시 S5가 SK텔레콤을 통해서 단독 출시가 감행됐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뭐 좀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고 부정적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SK텔레콤 쪽이 단독으로 출시를 하면서 삼성전자는 조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이긴 한데요.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코스닥에 있는 관련되어 있는 부품주들이 약세장 속에서도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네. 거래소 쪽에서는 최근에 나타나는 뭐 흐름이긴 합니다만은 그동안 뭐 시장에서 버려졌었던 뭐 옐로우 칩류들이라고 하죠. 소위 IT류들, 예. 삼성전기라든지 제일모직, 뭐 최근에 뭐 LG 디스플레이가 먼저 오르긴 했습니다만 LG 디스플레이, LG전자, 뭐 LG 이노텍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와 함께 방향성이 같이 되어 있는 IT 중형주들이 같이 좀 따라서 오르는 그런 흐름이 보여졌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SK텔레콤도 오늘 4,500원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 밖에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은 또 있었나요? 오늘 가장 크게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IT 부품류들이었습니다. 갤럭시에 대한 사실 갤럭시 S5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기대감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번에 출시되면서 약간 좀 이슈처럼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고가폰 전략을 벌이고 이번에 갤럭시 같은 경우는 80만 원대로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부품 업체들도 사실 단가이나 압력도 좀 많이 받았고요. 스펙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저께 한번 제품을 봤는데요. 네. 사실 솔직히 좀 매력은 없었습니다. 제가 또 워낙 좀 LG 폰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그러시군요. 네, 디자인면에서는 사실 좀 LG 폰이 좀 많이 예쁘고 최근 주변에 보면 네. 예전에는 삼성 폰과 애플 폰 양상이 만약에 10명 중에서 삼성을 한 6명이 쓰면 애플을 한 3명이 쓰고 LG는 1명 쓸까 말까 하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변에 보면 애플 폰보다는 삼성과 LG가 거의 반반 정도로 섞일 정도로 그래요? LG 폰이 많이 약진을 한 상태인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전자가 약한 이유는 가격 전략이 상당히 좀 많이 안 좋고요. 그다음에 매출이 뭐라 그럴까요? 마케팅 전략에서 워낙 지지다 보니까 싸게 팔다 보니까 LG전자는 너무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 못 미치는데 그런 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참 마케팅을 좀 잘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 갤럭시5도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차장님 혹시 뭐 LG전자 주식 갖고 있거나 관계자분과 연결돼 있는 건 아니죠? LG전자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삼성 전기 주식도 갖고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 제가 좀 워낙 IT주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네. IT 관련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뭐 지금 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네. 올해는 무엇보다도 전략을 두 가지 전략을 쓰셔야 되는데요. 어떤 전략이요? 거의 한 3년 동안 네.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네. 시장에서 아무도 안 쳐다보는 종목들. 버려진 주? 네, 그런 종목들이라 거의 뭐 망했다가 이제 거의 뭐 살아날 것처럼 이렇게 턴어라운딩 되는 그런 그룹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종목들 하고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혜를 받는 종목들을 계속 일정 부분 보면서 네. 역시 마찬가지로 가격적으로 유리한 가격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같이 함께 좀 봐주시는데요. 일단 1분기 실적 발표 구간이 다음 달에 되면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초점을 맞춰서 시장에서 좀 봐주셔야 되는데 올해는 알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네. 버려졌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펼쳐보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 회생할 수 있는 줄을 확 잡아라. 그런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잘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 어제 속보 떴는데 너무 기뻐가지고요. 네. 저희 제작진한테 막 돌린 게 있어요. 예. 어떤 허재호 거죠? 회장이 벌금을 내도록 됐다. 네. 이게 마침 뭐 김연아가 금메달 딸 때 이후로는 기자들이 속보 반가운 거 별로 없잖아요. 네. 예, 저는 반가웠어요. 네. 뭐 사실 이 과정이 썩 좋았던 건 아닙니다. 네. 이 판결 물론 법원이나 검찰이나 뭐 나름 뭐 판단의 근거가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노역 하루 일당 5억 원짜리 노역을 시켰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이 국민 정서에 너무도 위배가 되고 네. 이른바 무전무죄의 표적이죠. 유전무죄가 되죠. 예. 이 어떤 그 사자성어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참 네. 씁쓸한 사건이었는데 어쨌든 여론이 그거를 언론이 문제를 삼았고 뒤늦게나마 검찰이 그걸 바로 잡았다라는 거는 그야말로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보여지는데 네. 지금 이렇게 되면은 뭐 허재호 그 회장도 어제 아마 일단은 석방이 됐죠. 네. 석방이 되면서 재산 팔아서 다 갚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국세청도 이 허재호 회장의 재산, 숨은 재산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네. 지금 뭐 본격적으로 지금 이 추적 작업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뉴질랜드에 이제 도피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뉴질랜드로 국세청이 이미 작년 말부터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네. 재산 파악하고 이 체납 세금에 대한 추징 절차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이 허 회장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이제 형사 재판 중에 뉴질랜드로 도망을 갔죠. 도망가서 거기서 영주권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4년 동안 머물렀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이 대주그룹은 보니까 뭐 돈이 없어서 뭐 그랬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가봤더니 뉴질랜드 오클랜드에다가 건설사를 세워가지고 이미 10년 넘게 사업을 하고 있더라. 네. 그리고 꽤 큰 주거단지를 짓고 있더라. 이런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 돈이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허 회장 쪽에 재산이 지금 숨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지금 환수할 수 있는지 그 작업에 들어간 상태고 이미 경기도 광주 오포에 6만 5천 평방미터 규모의 땅이 실질적으로 허 회장의 소유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게 어쨌든 시가가 최소 300억 원은 된다고 하니까 지금 벌금 못 낸 게 254억 원이고요. 그건 다 갚겠네요. 네. 예. 그리고 국세 체납액이 136억 원. 네. 지방세 체납액이 24억 원. 그래서 지금 사실 국고에 들어가야 될 돈만 하더라도 얼추 한 430억 원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금융권에 갚아야 될 233억 원. 이건 이제 뭐 금융기관들이 알아서 공매장 절차를 하든지 하고요. 다만 어쨌든 국세가 변제 순위에서 가장 먼저니까 네. 최소한 국민 세금을 떼는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이 5억 원 노역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은 국민 세금을 5억 원씩 그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받아들여야 될 돈인데 네. 200몇억 원이. 그리고 다시 말해서 국고에 귀속이 돼야 될 돈인데 그걸 하루 5억 원씩 공제를 해줬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 세금 5억 원씩 그 사람한테 줬다는 얘기가 되는 네. 거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바로 예. 이제 국민들이 공분을 표하고 단순히 뭐 부자들 봐주기냐 이런 차원의 네.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따져 들어보면 이거는 국민 세금을 그만큼 낭비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네. 엄하게 됐어야 될 것 같고 아마도 차제에 이런 노역 제도에 대한 문제 네. 그리고 혹시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작용이 됐다면 이 향판들의 문제 네. 이런 것도 아마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비정상적이었던 거니까 네. 이거는 정말 정상화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 세금 부분은 추징이 가능하다 그래요. 네. 근데 은닉 자산이 있어도 벌금은 또 추징을 못하는 그런 또 그렇군요. 네. 예, 제도의 허점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네. 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활동을 50대 이상의 이걸 중년층이라고 해도 되나요? 장년층들이 좀 많이 한다고 하죠? 네. 사실 제가 우리 나이로 이제 50인데요. 네. 네. 그냥 중년으로 해주시죠. 아, 굳이 예, 장년으로 하지 실례했습니다. 마시고요. 예. 사실 굉장히 지금 활동이 활발합니다. 네. 이 실시간 메신저, 카카오톡이라든가 라인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네. 없고, 최근에 보면 페이스북, 또 트위터, 요즘은 또 이제 네이버에서 나온 밴드라는 네, 또 일종의 많이 하나의 들었어요. 동호회 모임 같은 거죠. 네. 동창 모임. 예. 저희도 사실은 이 지인들끼리 또 동창들끼리 굉장히 왕성한 거기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엉성하게요. 예. 네, 정말로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50대 이상 연령층의 이 SNS 또 네. 이 실시간 메신저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한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50대의 실시간 메시지 이용률, 실시간 메시지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카오톡이나 라인 네. 같은 거 얘기하는 건데요. 예. 2012년에 63.2%였는데 네. 작년에는 81.2%까지 지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10명 중 8명은 이걸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SNS 이용률도 이거는 이제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건데 이런 경우도 26.2%에서 39.1%로 네. 높아졌다고 합니다. 60대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60대 실시간 메시지 이용률은 31%에서 무려 67%까지 높아졌고요. 네. 3분 중 2분은 하신다는 겁니다. SNS 이용률도 10%에서 20%로 배 이상 높아졌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온라인 모바일의 좀 취약층이라고 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었던 50대 60대가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되면서 네. 전체 이용률 국민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 거죠. 얼마나 되나요? 지금 90%까지 올라갔습니다. 실시간 오. 메시지 이용률은 예. 10명 중 9명이 하긴 하고 뭐, 있다는 예.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SNS 같은 경우도 60%에서 63%로 소폭도 올라갔다고 예. 합니다. 이메일 이용률이 74%니까요. 사실 이메일보다도 실시간 메신저를 더 많이 쓰고 있다. 그렇네요. 예, 그런 예. 얘기니까요. 그런 얘기도 있죠. 전 세계에서 사실 이메일 이용량이 줄어드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요. 워낙 예. 이런 메신저 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네. 요즘 이메일은 특별히 무슨 이 파일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공적인 그런 문서를 주고받는 경우 외에는 대부분 다 요즘 사실 커뮤니케이션은 이걸로 하고 있고 그렇죠. 심지어 음성 통화도 이것 때문에 이제 줄어드는 예.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도 그 문제점은 있고 이걸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 모바일 어떻게 보면 대면 관계가 아니라 네. 서로 안 보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또 이 오해 요인들도 생기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또 약간의 피로감 같은 게 형성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네. 어쨌든 그야말로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의 큰 혁명인 거는 네.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데다가 또 페이스북이 어제 인수한 기업이 가상현실을 하는 기업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자신들의 다음 플랫폼은 이제의 모바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음 네. 플랫폼은 가상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SNS에 가상현실까지 얹혀지고 이러면은 어떤 세상이 될지. 저도 사실 50 많이 얼마 안 왕성하게 남았는데 하시잖아요. 네. 예, 얼마 안 남았는데 50대를 작년이라고 또 굳이 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김중수 총재가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안 남으셨어요, 임기가. 네. 예. 31일 다음 주 월요일에 퇴임을 하죠.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제였군요. 그러니까 네. 어제 퇴임 기자간담회를 해가지고 이제 그 내용들이 오늘 좀 보도가 되고 네.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렇죠. 비판도 많았는데 예. 일단 제일 먼저 지적이 되어왔던 게 금리 실기론. 네. 쉽게 말해서 2010년도에 금리를 한번 올렸어야 되는데 안 올렸고 네. 2013년에는 좀 내려줬어야 되는데 제때 못 내렸고 이런 네. 비판이 있었는데 김 총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항변을 했습니다. 3월에 내리느냐 4월에 내리느냐가 과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그 타이밍이 물론 중요한 건 있지만 네. 세계 어느 나라도 3월에 안 내리고 4월에 내렸다고 해서 이거를 실기론이다 이렇게 지적한 데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통화정책이라는 건 결국 중장기적인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한 달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퇴임을 앞두고 지난달에 이제 호주에서 국제결제은행 총재 회의가 열렸었는데 각국 중앙은행들의 많은 축하를 받았다. 이렇게 축하를 받았다는 건 결국 한국 경제가 4년 전에 비해서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네. 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자신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통화정책에 실기가 있었다 없었다를 몇 월에 올려야지 된다, 아니 내려야 된다 이게 아니라 네. 사실 지금 물가 목표치는 2.5에서 3.5%대인데 예. 1%대로 굉장히 낮게 가져가고 있다는 것도 일종의 실기 아닌가요? 글쎄 이제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김 총재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이건 한번 본인이 글로써 네.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오. 하겠다 이런 얘기를 예. 했다는데 사실 일방적으로 매도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아마 두고두고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또 이제 새로운 총재가 4월 1일부터 취임을 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돼 나갈지 한번 또 역시 지켜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일보의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즐거운 곳 즐거운 옷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죠. 행복기금이 지난 1년 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살아있는 녀석 깨어있는 방송 유세프 하요.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와 웹사이트로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100. 김윤경의 생생경제. 우리나라 가계빚이 상당히 많죠. 이 빚 때문에 생활 기반이 무너진 분들, 이분들을 위한 정부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국민행복기금입니다. 이게 운용된 지 내일이면 딱 1년이 되는데요. 빚을 진 사람들, 나라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탕감해주기 시작하면은 도덕적으로 좀 폐의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또 막상 1년을 해보니까 재기의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었던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에듀머니의 재윤경 대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행복기금을 그러면 작년 1년 동안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해서 어떤 지원을 받았다고 하나요? 지금 이제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한 협약 체결한 사람들이 21만 명이고, 네. 이제 그 이후에 그 협약 체결 숫자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아직 발표된 게 없어서요. 근데, 예. 보통 이제 연소득이 한 70만 원 가량 정도 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월소득으로 다시 12개월 나누면 이제 한 40여만 원 버시는 분들이고요. 예. 네, 평균 채무 금액이 이제 1,100만 원 가량 되고 또 연체 기간이 한 6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새 출발의 그 기회가 됐다 이렇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분들은 40만 원 번다는 거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50만 원이 넘거든요. 네. 그러면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사람들의 1,100만 원의 빚을 10년간 나눠 갚으면 47,000원씩 나눠 갚아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가혹한 프로그램이 좀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필요는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혹하다는 거는 지금 일단 소득을 봤을 때 이걸 네네. 앞으로 나눠 갚는 것 자체가 이거 부담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6년 정도 연체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애초 취지는 6개월 이상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금융기관들에서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새 출발의 어떤 동기가 있는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채권은 행복기금으로 팔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전히 그거는 금융기관들이 추심을 하겠다고 움켜쥐고 있는 것 같고 자기들이 사실은 추심하기에 조금 이제 그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하는 정말 악성 채권만 넘긴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은 행복기금으로 빚을 뭐 반 깎아주고 반을 10년 동안 나눠갑니다. 네. 거의 채무 노예화 되는 거고요. 이런 분들한테 필요했던 거는 사실 좀 빠른 절차를 통해서 파산 면책을 시켜드리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예. 금융기관의 그 과도한 욕심이 행복기금의 애초 취지에 좀 새 출발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취지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게 작동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네네. 저는 이게 채무 노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처음에는 조금 놀라서 다시 한번 네. 이제 반문을 드렸었는데 일단 네. 금융기관들이 내가 추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계속 받겠다는 거고 정말 그렇죠. 받기 네. 어려운 것을 넘겨서 이런 식으로 네네. 또 굳이 또 갚도록 했다는 점에서 네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볼 이 수가 프로그램에 있군요. 대해서 되게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사실 뭐 정부가 세금을 투입을 해서 빚을 없애준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말 그대로 오해고요. 네. 사실 그 애플 행복기금은 그 부실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그 작동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 구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금융기관 특히 뭐 은행이나 카드사들이 채무자가 연체를 3개월 이상 하면 그걸 들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걸 부실 채권이라고 하는데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은 빨리 그 손실로 털어버려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사실 시장에 대부업체 같은 데 판매를 하는데 예. 뭐 100만 원짜리 채권이면은 한 8만 원 정도에 팝니다. 그러면은 그 대부업체에서 다시 추심을 하나요? 그렇죠. 대부업체에서 추심해서 100만 원을 받으면 네. 얼마를 벌죠? 92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국민행복기금도 바로 그런 연체 채권을 싸게 사서 그래서 보통 그 민주당 강기정 의원실에서 조사한 내용 보니까 3.7%에 샀더라고요. 행복기금이. 예.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면은 3만 7천 원에 산 거죠. 7,500원? 예. 네. 그래서 3만 7천 원에 사서 사실 50만 원, 최대 50%까지 깎아주니까 50만 원 돌려받으면 47만 원이 남는 장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예. 도와주는 프로그램처럼 되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 이런. 아니, 도움은 되죠. 네.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채무자 입장에서는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네. 원만 갚으면 되니까. 근데 이게 마치 세금이 투입이 돼서 예.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부실 그 채권 거래 시장에서 사실 올해 연체돼서 채무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시장들이 좀 있는데 네. 그거를 좀 그 캠코라는 공기업에서 조금 채무자를 괴롭히는 방식이 아니라 좀 도와주는 방식으로 빚을 좀 줄여주고 네. 그렇지만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조금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니까 뭐 이렇게 부실채권 그 거래 시장의 작동 원리를 이용하자라는 취지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너무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다 보니까 애초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네. 결국은 절대적인 저소득층을 결국 채무 노예화해서 10년 동안 그렇게 그냥 끝까지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겠다 이런 지독한 채무 독촉 프로그램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근데 대표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그것과 바로 연결은 안 되지만 뭐 총리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일자리나 이제 소득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빚도 갚아내도록 하겠다 이런 또 의지도 있었잖아요. 예, 뭐 그런 의지가 있었고 그래서 예. 실제로 캠코의 그런 그 아마 직업과 연계시키는 일자리 네. 지원 정책하고 맞물려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렇게 실적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사실 뭐 그런 게 필요합니다. 뭐 서울시에도 금융복지상담센터라고 해서 단순히 뭐 이거 채무만 줄여준다고 해서 그분이 뭐 재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채무도 줄여주고 실제로 일자리를 연계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회복지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네. 있도록 그런 종합적인 어떤 그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뭐
그 자살률 1위인데 뭐 그 자살 사유 중에 가장 높은 게 이 빚독 쪽이고 채무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렇게 극단적인 자살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좀 사회 재출발해서 또 그분이 그 정상적인 어떤 그 복귀를 하시게 된다면 그런 생자들이 사회에서도 중요한 인적 자원의 낭비를 막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다 동의하는데 네. 사실은 이게 그 애초 시작부터 주식회사 형태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이 또 주주로 참여해 있는 주식회사 형태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처음 그 공약이 설계될 당시에 그 캠코에서 제안한 거는 법적 기구였는데 네. 금융위가 이거를 주식회사 형태로 바꿔버리면서 은행연합회에다가 거의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 안겨준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2018년이면은 뭐 수익이 한 9천억 원 정도 발생한다고 해요. 국민행복기금으로. 결국은 월소득 40만 원 버는 사람 쥐어 짜서 9천억 원 벌고 그걸 은행들이 배당으로 나눠갑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변질됐다는 거죠. 그런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도 분명히 네네. 있고 그래도 또 네. 이제 이걸 통해서 조금은 행복해지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럴 수는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완제를 지난번에 한 사람들, 네. 완전히 빚을 이제 네. 면제를 한 분들도 생겼다고 하고요. 1년째 빚을 갚은 분들도 있는 걸로 뭐 당연히 그런 네. 사례가 있을 겁니다. 21만 건이니까. 그리고 실제 이 프로그램의 애초 취지대로만 간다면요. 네. 소득 창출 능력은 있으나 그래서 뭐 최소한 최저 생계비보다는 한 150% 이상 버는 분들이고 뭐 연체를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이 채무를 다 이렇게 완자기가 네.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적용 대상이 된다면 이 프로그램은 정말 그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지의 문제가 아니고 뭐 21만 건 중에는 그렇게 뭐 좀 반가운 뉴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좀 굉장히 가혹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벌써 네. 지금 몇 개월, 1년이고 실제 그 협약 체결을 그 본격적으로 한 건 한 10월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네. 몇 개월 되지는 않았습니다. 협약 체결해서 그때부터 이제 변제가 시작이 된 건데 변제 시작한 지 뭐 6개월 만에 뭐 연체율이 벌써 11% 정도로 네.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국민행복기금의 취지는 좋다. 뭐 네. 공약 내용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뭐 그래 뭐 내가 지지하건 안 하건 떠나서 이 프로그램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정권을 잡고 그리고 나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습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대부분 네. 사기극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복기금이 그래도 이제 신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내가 정말 행복기금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야지 되실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진짜 네. 파산면책, 개인회생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지 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판단을 하면 될까요? 일단 뭐 그 본인이 채권한테 연체를 한 6개월 이상 했는데 그것도 작년 2월 기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작년 2월 이후까지 계산해서 6개월 이상이면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기준도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어쨌든 작년 2월까지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그 전 뭐 한 2012년 뭐 이럴 때부터 연체하신 분들이죠. 네. 그렇게 해서 6개월 이상 연체한 분들 1억 미만의 채권이면은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채권에 뭐 이런 여타의 그런 대부업체라든가 금융기관들에서 압류를 해놓은 상태라면은 네. 또 행복기금 이용에 좀 안 제한을 되나요? 받을 수 있고요. 예. 네네. 그리고 저는 절대적으로 좀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좀 연체 기간이 너무 오래된 경우는 네. 이걸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좀 소득이 너무 낮으신 분들은 결국 이거 신청했다가 중도 탈락하면 연체이자 폭탄에 그 법적 비용까지 다 그 폭탄을 때려 맞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 지금 상태로면은 중도 탈락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이제 그 염려가 되는데요. 아마 이제 소득이 그래도 이제 뭐 4인 가족 기준 200만 원 이상은 버시는 분들이 행복기금을 신청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네. 보고요. 그 알겠습니다. 미만이라고 한다면 네. 법원에 파산 면책 절차를 밟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제 대표님 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세모녀 법안도 발의를 하고 이제 네. 민생 분야에서 상당히 좀 신경을 쓰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문기구라고 할 수 있는 비전위원회 위원이시잖아요. 네네. 예, 어떤 점들을 좀 제안을 하시거나 자문을 해주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여야가 다 이렇게 말로만 민생 얘기를 네. 하고 뭐 야당이 국정원 사건으로 문제제기할 때 뭐 여당은 민생을 챙겨라 이렇게 뭐 야당을 향해서 목소리를 냈는데 굉장히 웃기는 얘기죠. 민생을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주체인데 근데 어쨌든 그 야당도 말로만 민생 얘기를 많이 해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민생 정치를 좀 그 실천적으로 하는 것을 좀 약속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민생 정치를 제대로 하는 것을 외부 사람들까지 구성해서 평가하고 점검하고 이거를 보고하고 그리고 부족할 경우는 질타도 받고 뭐 이런 식의 거버넌스 그 그룹을 그 지도부 내에 설치할 것을 요구를 했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생 최고 연석회의라는 형태를 제안했고요. 당에서 뭐 그 신당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진짜 민생이 볼모가 아니라 민생이 정말 목표가 될 수 있게 그런 정책을 좀 펼쳐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에듀머니의 재윤경 대표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그 흐름을 짚어보는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부터 가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4월부터 소비세 인사 그랬는데 뭐 다음 주면 4월이에요. 예, 다음 주 화요일이죠. 네, 소비세 인상이 굉장히 강타를 날릴 거다 이렇게들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일단 소비세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소비세 이게 이제 영어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소비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모든 상품에 이제 일괄적으로 세금이 붙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한국의 부가세, 중국의 증치세 뭐 이런 거랑 같은 그 개념이 이제 일본의 소비세 세금이고 이 거래의 단계마다 이제 세금이 이제 붙게 되고요. 미국에서는 판매세라고 하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한 번만 붙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네. 하여튼 어쨌든 이제 일본이 이 부가가치세를 5%에서 8%로 올린다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도 이제 상품에 세금이 붙으면 물건값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막 살아나려는 그 일본 경기 회복에도 좀 악영향이 있을 거다. 그런 전망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소비세를 올리는 이유가 있겠죠. 예,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재정 상태가 지금 매우 나쁘고요. 일본 국가 부채가 GDP의 250% 수준이고 빚이 2.5배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국가 경제 규모의 2.5배인 거고, 이 재작년 뭐 해서 남유럽 국가들 뭐 재정위기 있었는데, 여기보다 일본이 그 국가 부채 비율로만 보면은 더 안 좋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일본은 외채가 좀 적기 때문에 남유럽 국가 같은 그런 위기는 좀 없었지만, 그래도 이 국가 부채 비율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앞으로 일본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 그런 좀 비판이 있고, 일례로 일본 정부가 올해 갚아야 될 이자, 그러니까 빚에 대한 이자가 245조 원이 되고요. 이게 전체 세출의 25%. 그러니까 정부가 쓰는 돈의 4분의 1을 그냥 이자 갚는데 쓰고 있다는 거고,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국가 재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라 경제의 근간이기 때문에 일본도 이제 이 국가 재정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좀 관리하기 위해서 세금을 올린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작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고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는데 주변 국가들도 얘기하는 게 재정이 불안해지면 결국은 경제가 파탄 날 거다. 그래서 좀 세수를 높여서 재정 부실을 막아라라는 그런 IMF라든가 국제기구에서도 그런 요구를 좀 많이 했었고요. 이 소비세 인상을 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세계적인 흐름을 좀 보면 부자 증세를 해야 되냐 아니면 보편적 증세를 해야 되냐 이런 게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서는 부자 증세를 추진해 왔었는데 좀 부자들이 반발을 좀 많이 했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보면은 보편적인 그 증세를 선택하는 건데요. 일본이 이제 다음 내년에 법인세를 좀 인하하려는 그런 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자 감세일 수 있고 결국은 보편적 증세를 하고 나서 부자 감세를 한다는 그러니까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왼쪽 주머니에 넣고 서민들 주머니에 있는 돈을 기업들 주머니로 가져가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볼 수 있고 일본 법인세가 지금 한 38% 정도 되는데 다른 나라 아시아 국가들이 한 25%에서 30% 수준이 되니까 일본 법인세가 너무 높으니까 경제 회복에 좀 지장이 있다. 기업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런 거를 좀 일본이 좀 받아들이려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착한가 봐요. 외신을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오지 없어요. 않고 있고 언론에서도 일본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일본은 좀 독특한 게 좀 언론 통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좀 이런 부분은 감추는 그런 좀 언론의 행태도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됐다면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찬반 논란이 뜨거울 수가 있는 문제인데 그냥 다 감수하는 걸 보면은 참 독특한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아베노믹스로 돈 풀어가지고 간신히 지금 좀 불 지펴놨는데 이 소비세 올리게 되면 이제 소비 위축이 가져오게 되는 그런 그 파장들이 또 크잖아요. 예, 일본이 지금 가장 문제가 장기 불황에 빠져 있고 그거의 핵심 이유가 이제 소비가 침체돼 있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아베노믹스로 좀 불을 붙여놨는데 세금 인상이 다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지금 일본 아베노믹스의 또 문제가 일단 환율을 좀 엔화를 좀 약세로 해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기업들이 일본 봉급 받는 사람들의 월급을 올려주고 그러면 월급을 받아서 소비를 하니까 경기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 시나리오를 그려놨는데 지금 일본 기업들이 월급을 잘 안 올려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보편적 세금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소비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럴 것 같은데요. 또 그런 상황에서 4월에 세금을 올린다고 하니까 2월, 3월에 그 대량 소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부가세 올린다고 하면 그 전에 사재기하고 뭐 학원이나 이런데 뭐 몇 달치 끊어놓고 뭐 승차권도 미리 끊어놓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본도 최근에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4월 이후에 그러면은 이 잠재된 소비를 미리 끌어쓴 거니까 4월 이후에는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1997년에 소비세를 인상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소비가 급속히 냉각이 되면서 이 당시 자민당 정권이 이제 붕괴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전철을 밟는 거 아니냐. 뭐 자민당 정권이 붕괴되지는 않겠지만 경제적인 그 파장, 물가가 오르고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그런 파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일본은 총리 굉장히 자주 바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베 정권이 이번에 되면서 한 2, 3년간은 계속 갈 거다. 그런 좀 전망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또 뭐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면은 이런 역풍에 대비할 만한 것들은 좀 마련해놨나요? 예, 일단 일본이 이제 4월부터 회계 연도가 시작인데
4월에 회계연도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 공공사업의 이 조기 집행, 그러니까 관급공사 같은 거 예정돼 있는 거 하반기에 하지 않고 상반기, 그러니까 4월부터 9월 사이에 네. 60%를 집행해서 모두 다 이제 할 예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이 또 돈을 풀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작년에도 일본은행 통해서 돈을 풀었는데 네. 이번에도 소비 침체가 나타나면 어쩔 수 없이 돈을 한 번 더 풀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지금 군불대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뭐 재정 정책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어쨌든 재정은 좀 불리겠다는 그런 심사고 상반기 집행하는 것도 고질적인 그런 얘기인 것 같고 그러면서 윤정기 돌려서 결국 돈 찍어서 풀겠다는 그런 통화 정책에 매달리고 있는 거네요. 예, 어떻게 보면 될지. 뭐 예. 조삼모사 같은 상황이 네. 계속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유의해서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동대문 운동장 구장이 있던 자리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가 들어섰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문을 열었는데요. 저도 그렇고 주변에 가본 사람들은 아직 좀 많지 않은 것 같네요. 참 오랫동안 공사가 됐고 또 설계자를 선정할 때부터 말이 많았는데 이왕 지은 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게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3부에서 도시 전문가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